경기 침체를 피하는 일이 가능은 하지만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 이유는 경제 주체들이 전반적으로 부채가 많이 늘어있는 상태고 금리가 많이 올라간다면 위기로 기화될 소지는 분명히 잠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보통 가격이 많이 오르면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게 생겼으니까 생산을 늘리지 않습니까? 이게 원리인데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또 공급이 늘어나지 않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지금 상당히 심각한 불균형이 있습니다. 그 불균형의 상태를 보면은 안녕하세요. 티타임즈 이유미 기자입니다. 요즘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경기가 심상치 않을 때마다 모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글로벌 모니터의 안근모 대표님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근모 대표님과 경기 침체랑 인플레이션 그리고 연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이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냐라는 이제 우려를 가장 많이 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보시나요? 기정사실화됐다라고 대부분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나 증거는 아직까지는 없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경기 침체, 특히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는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럼 불가피한 경기 침체의 강도는 어떠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나뉘어져 있겠죠, 의견이. 침체에 빠지긴 하겠지만은 그렇게까지 심각하지는 않을 거다. 금방 벗어날 것이다. 이렇게 가볍게 보는 전망도 있고, 좀 더 이제 깊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일단 연준에서는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볼 근거는 없다. 그래서 소프트 랜딩 내지 연착륙이라고 하죠. 연착륙이라고 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이제 높은 상태라서 중앙은행이 긴축 정책을 해서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끌어내리는데, 보통 경기 침체를 유발하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으로 이렇게 낮춰 내려가는, 이게 이제 연착륙이라고 하고, 경기 침체에 빠진다면은 하드 랜딩, 경착륙이라고 부르는데, 연준은 연착륙이 여전히 가능하다. 다만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소프트 랜딩 가능하지만은 상당히 매우 도전적인 목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이제 뒤집어서 보면은 경기 침체가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상당히 가능성이 높긴 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라는 거를 돌려서 말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볼 수 있고, 경기 침체를 피하는 일이 가능은 하지만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 이유는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들 중에 상당한 부분이 연준이, 중앙은행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그런 요인들이 많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한 이후로 에너지 가격, 식량 가격 상당히 많이 올랐고, 그 과정에서 또 공급망도 추가적으로 더 교란이 된 측면이 있고, 중국의 이제 코로나 봉쇄가 공급망에 미친 영향, 그 이전부터 있었던 공급망 차질, 이런 것들이 가세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져 있기 때문에, 단순한 전통적인 경기 과열에 의한 인플레이션이라면은 중앙은행이 긴축을 해가면서 상당히 그 조절을 잘 해가면서 소프트 랜딩을 유도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공급 측면, 비용 측면에 통화정책과 무관하게 가해지고 있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기 때문에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경기 침체랑 또 불황이랑 약간 비슷해 보이면서도 약간 다르더라고요. 경기 침체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보통 불황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 성격이 강하고, 보통 금융시장에서는 불황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리세션, 경기 침체라는 용어를 중심에 놓고 쓰는데, 왜냐하면 경기 침체다 아니다 이렇게 판정할 수 있는 나름의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GDP 통계를 분기에 한 번씩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기별로 성장률이 있어서 그 성장률도 크게는 이제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죠. 하나는 전년 동기비, 1년 전하고 비교해서 GDP, 생산량이 얼마나 늘었는가, 이게 이제 전년 동기비 성장률이고, 전기비, 그러니까 전 분기에 비해서 석 달 전에 비해서 생산량이 얼마나 많이 늘었는가, 이거를 이제 전기비 성장률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경기 침체라고 하는 것은 실질 GDP가 전기비로 2개 분기 연속해서 마이너스 성장률일 때, 예를 들어서 작년 4분기에는 100을 생산했는데 이번 1분기에는 99로 생산이 줄었고 이번 2분기에는 98로 더 줄었다. 이러면 이제 리세션에 빠진 겁니다. 실질 GDP가 전분기 대비로 2개 분기 연속해서 감소하는 거, 2개 분기 연속해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는 것을 리세션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개념 규정이 정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쓰이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예를 들어서 지난번 미국의 경기 침체는 팬데믹 쇼크 이전에 기준으로 보면은 2007년 12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리세션이라는 것은 별도로 미국의 어떤 다른 경제학자들이 모여있는 기구에서 사후적으로 그 시간이 지난 뒤에 돌이켜봤더니만 과거에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을 토대로 돌이켜봤더니만 이 시점부터 이 시점까지는 경기 침체기로 간주할 수 있겠다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때는 좀 다른 기준을 쓰는 거죠. 그럼 경기 침체가 만약에 온다면 경기 침체가 경기 위기로도 이어질 수 있나요? 경기 침체랑 경기 위기랑은 또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해요. 보통 우리가 이제 경제 위기라고 말할 때는 굉장히 심한 경기 침체, 심각한 하드 랜딩 중에서도 아주 심각한 추락에 해당하는 상태를 말하겠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위기라고 말할 때는 빚, 부채하고 연관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 제가 이제 이유미 기자한테 돈을 빌렸는데 못 갚으면은 저는 이제 이유미 기자한테 빚을 진 것이었지만은 이유미 기자는 갖고 있던 애써서 모은 돈, 자산이지 않습니까? 네. 자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네. 근데 이유미 기자는 또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린 게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집을 사면서 주택 대출을 받았다든가. 그 돈을 이제 못 갚게 생겼다는 거죠. 나는 이 자산이 있다고 생각하고 돈을 빌렸는 건데 그 과정에서 대량 실업이 발생한다든가. 그러면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던 사람들이 역시 그것 때문에 돈을 떼어서 자기도 이제 빚을 못 갚게 되고 이렇게 연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이제 돈을 못 갚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보통 위기라고 표현하는데 이번 연준 긴축으로 인해서 금융시장의 위기로 비화될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우려하는 시각들은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지금 연준에서 계속 기준금리를 올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금리를 계속 올리다 보면은 대출자들이라던가 기업들이 부채 부담, 이자 부담이 생겨서 빚을 못 갚게 되는 경우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게 또 쌓이다 보면 위기가 될 수도 있지 않나요? 충분히 가능한 네. 얘기입니다.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나 각국별로도 경제 주체들이 전반적으로 부채가 많이 늘어있는 상태고 그렇게 빚을 많이 낼 당시에는 금리가 이렇게 높지는 않았죠. 금리가 많이 올라간다면은 위기로 비화될 소지는 분명히 잠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특히 고정금리가 아니라 변동금리 부채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릴 때마다 지급해야 될 이자율이 높아지니까 더 어려워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부채 만기가 이제 짧게 돌아오는 그런 국가라든가 뭐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문제가 생기기 쉽죠. 또 예를 들어서 회사채를 발행했는데 지금 만기가 돌아와서 다시 이제 회사채를 새로 발행해서 갚아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금융시장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졌고 전에는 되게 낮은 금리로 발행했던 게 이번에 만기가 됐는데 새로 발행하려고 보니까 금리가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다거나 그렇게 높은 금리를 주고도 발행이 어렵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도산하기가 쉬워지겠죠. 그런 문제들은 분명히 잠재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기로 이어질지 않을지는 일단 경기 침체가 얼마나 깊어질지에 대해서 먼저 예측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연준에서는 뭐 소프트 랜딩이 어렵지만 가능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연준이 긴축을 하는 이유부터 이제 살펴봐야 될 텐데 긴축을 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 때문이죠.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른다는 거는 제한된 어떤 재화 내지는 서비스를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사겠다고 덤벼드니까 균형을 잃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공급할 수 있느냐에 비해서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보통 가격이 많이 오르면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게 생겼으니까 생산을 늘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공급 곡선의 원리죠. 이게 원리인데 많은 곳에서 지금 가격이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또 공급이 늘어나지 않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생산을 많이 늘리고 싶은데 반도체가 없어서 생산을 못 한다든가 에너지 같은 경우는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린으로 이제 전환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지금 굉장히 큰 돈을 들여서 원유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늘려봐야 나중에 고철이 될 수도 있는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생산을 안 늘리려고 하는 측면도 있고 미국 셰일 오일 같은 경우는 그동안 2014년부터 유가 폭락하는 과정에서 셰일 오일에 투자했던 주주들이라든가 채권자들이 어마어마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주주들이 생산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최우선이다라고 해서 이른바 셰일 오일 혁명이라는 말이 일어날 정도로 미국의 원유 생산 능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폭락하게 됐고 결국은 그 많은 생산 능력이 모두 쓸모없게 돼버렸죠. 이제 미국 에너지 기업의 주주들은 앞으로 생산 능력을 키우는데 돈 쓰지 말고 돈을 버는 대로 다 주주들한테 환원해라, 배당을 주고 주식을 소각하고 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양한 곳에서 생산 능력이 확대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일할 사람이 없어서 생산을 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공급 능력의 제약이 상당히 강한 상태에서 수요 자체는 지나치게 많이 늘어난 상태죠. 그래서 공급이 비교적 원활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 인플레이션은 이제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경기를 많이 부양한 측면. 그 다음에 보통 팬데믹으로 인했건 아니면 다른 요인으로 인했건 간에 경기 침체가 이제 한번 발생하고 나면은 노동시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은 김에 쉬면서 새롭게 더 나은 직장, 더 나한테 잘 맞고 돈을 더 잘 벌 수 있고 안정적이고 이런 새로운 직장을 구해보겠다라고 해서 쉬는 기간을 가져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항상 반복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를 너무 급하게 확 뛰어 올리니까 노동력이 이탈해서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지나치게 수요만 급하게 인위적으로 재정에 의해서 증가하게 된 그런 불균형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미국 경제는 지금 상당히 심각한 불균형이 있습니다. 그 불균형의 상태를 보면은 첫째 이제 미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생산 능력이라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설비 투자를 늘린다든가 여러 가지 기술 혁신을 한다든가 생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더 많을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노동력을 더 투입하는 방법 외에는 거의 방법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의 잠재 GDP라는 게 이제 미국 경제가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겠죠. 그 레벨이 미국의 노동력, 노동시장에 참가하고 있는 노동력 수에 비례한다고 봐야 되는데 노동력이 지금 노동시장에 복귀한 레벨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실제 생산은 지금 이만큼 하고 있습니다. 왜? 적지 않은 경우 초과 근무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이제 노동시장 지표를 보면 주당 평균 노동 시간이 팬데믹 이후 회복기 동안 과거의 일정 레벨보다 훨씬 이렇게 높아져 있다가 그게 이제 지속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낮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이 정도인데 실제 생산량, GDP는 이만큼 높다 보니까 이게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이번 1분기 들어서 지금 2분기까지 사실상 미국은 리세션에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리세션이라는 특성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GDP가 전분기 대비로 2개분기 연속 줄어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GDP라는 것은 프로덕트 생산입니다. 생산량. 그래서 결국은 1분기에 전기비 마이너스 1.5% 성장률, 연율로 환산한 건데 지금 2분기에도 추정치로는 0%를 약간 웃돌거나 겨우 0% 정도 되는 성장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리세션에 빠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과연 우리가 말하는 경기 침체냐? 여전히 미국 경기는 좋단 말이죠. 실업이 늘지도 않고.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이 리세션의 굉장히 독특한 특성입니다. 미국 경제가 과거와는 다르게 생산 능력의 한계로 인해서 생산이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는 그런 형태의 리세션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무역 적자가 증가하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다 생산 못하니까 해외에서 들여와야 되는 거죠. 미국 경제는 지금 인플레이션만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 있는 게 아니라 무역 적자도 사상 최대치로 불어나 있습니다.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모두 심각한 불균형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생산할 수 있는 능력, 실제로 생산하는 양, 소비하는 양 이렇게 막 초과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로 소비하는 양은 생산량보다 낮아져야 되고 또 실제로는 더 생산할 수 있는 능력보다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균형을 되찾을 수 있고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잡을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많이 떨어져야 되는 거죠. 소비가 그럼 이렇게까지 떨어진다면 과연 연착륙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연착륙이 가능할까? 경기 침체에 빠지는 게 불가피한데 과연 얕은 경미한 침체로 그냥 끝날 수 있을까?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이 반복된 적이 있었나요? 아니면 처음 우리가 겪는 일인가요? 제 기억으로는 생산할 수 있는 능력보다 훨씬 더 많이 소비하는 한쪽에서는 인플레이션이고 대외적으로는 엄청난 역대 최대의 무역수지 적자고 그런데 자산시장도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일으켰고 그렇게 아주 복합적인 불균형, 복합적인 과잉, 과열 이런 상태는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현대 경제에 와서는 그렇습니다. 연준도 이러한 경우를 이제 처음 경험을 해보고 이게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이제 급선무는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 목표 수준 2%로 끌어내리는 게 연준의 최우선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끌어내리는 과정에서 경기가 침체에 빠진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안 빠진다면 다행스러운 일이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물가를 잡는 게 최우선 과제로 되어 있고 대신에 그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추가적인 교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은행은 경제 주체들한테 금융시장에게 자신들의 의도를 미리 상세하게 잘 설명해서 과잉 반응이 없도록 하겠다 하는 그 정도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봐도 되나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건 굉장히 독특한 시기죠. 보통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경기 과열을 의미하는 거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소비하고 너무 많이 생산한다. 고용은 너무 좋다. 지금 미국의 실업률이 3.6%니까 그만큼 이제 미국 경제는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이상하게 이번 상반기에 기술적으로는 침체에 빠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왜 침체인가 하면은 투자, 수요가 침체된 게 아니라 공급 능력의 한계에 부딪혀서 더 이상 생산을 못 늘리는, 그래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특이한 유형의 침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성장률이 높고 실업률이 낮고 물가 상승률이 높은 뜨거운 상태를 의미하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성장은 이제 침체돼 나가는데 인플레이션은 고공행진하는 네. 굉장히 이상한 상태죠. 네. 그런 상태는 제가 보기에는 겉모양으로는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 붙여도 무방하긴 하겠지만은, 엄밀히 말하자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굉장히 화폐에 문제가 생긴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머징 마켓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기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집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국가 부도 위기에 있는 부도가 났죠. 스리랑카 같은 곳. 경제가 그렇게 과열된 것도 아닌데 물가가 많이 오른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환율이 많이 올라서, 자기 나라 통화 가치가 떨어져서, 달러가 너무 많이 올라서 수입 물가가 엄청나게 비싸지는 거죠. 자기들은 막 과열한 것도 아닌데 단지 환율 때문에 달러가 너무 비싸져서, 내진 자기 나라 통화가 너무 떨어져서 물가가 많이 오릅니다. 이런 때는 어쨌든 환율을 낮춰서 안정시키고 자기 나라 통화 가치를 지지하고, 그 다음에 인플레 기대 심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긴축을 해야 됩니다. 금리를 인상하고. 그러면 별로 과열되지도 않았던 경제였는데 그렇게 긴축을 하면은 아주 뭐 쉽게 침체에 빠질 수 있죠. 침체에 빠지고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높은 상태가 유지되고, 이머징 마켓은 태생적으로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스태그플레이션에 주기적으로 빠지기 쉬운데, 그것 말고 이제 미국의 1970년대에 나타났던 것은 그야말로 새롭게 용어를 만들어낼 만큼 이상한 현상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진정한 의미의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그 당시에 오일 쇼크도 이제 가세하긴 했지만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게 되면은 물가가 계속 이제 많이 오르는 거죠. 불안정하게. 그것도 물가가 많이 오른다는 것은 생산자 입장에서는 생산 원가도 굉장히 많이 오른다는 것이죠. 생산자 중에서 누구나 원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나는 뭐 판매 가격도 많이 인상할 거야 라고 할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가격 비용을 전가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은 원가는 많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증가한 비용을 판매 가격 인상을 통해서 마음대로 전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진이 확 줄어들겠죠. 자칫하면 뭐 적자를 볼 수도 있는 거니까 너무 생산을 많이 하진 말자. 잔뜩 사람들 뽑아가지고 원재료 잔뜩 구해가지고 비싸게 많이 값이 올랐는데 임금도 많이 오르고 했는데 생산 많이 늘렸는데 한 몇 달 뒤에 이렇게 팔려고 해봤더니만 그만큼 비싼 값에 못 팔겠더라 라고 한다면 큰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용도 자제를 하고 생산량도 자제를 해서 생산 능력을 풀가동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즉 물가 불안이라는 것이 결국 완전 고용의 최대 적이 되는 상태로 넘어가는 겁니다. 성장이 낮아지니까 중앙은행이나 재정정책은 더 부양을 하죠. 그럼 인플레이션 더 올라가는데 생산자들은 그렇게 이제 부양해가지고 경기가 회복되는 것은 안 믿는다는 겁니다. 즉 인플레이션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화폐 가치는 굉장히 빠르게 떨어진다 하는 인식이 생겨나고 기대심리라고 하죠. 이런 게 이제 또 생겨나고, 그래서 노동자들은 고용주한테 지금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 임금을 올려달라고 하고, 실제로 물가가 많이 오르면은 또 임금을 올려달라고 하면 되니까 비싸도 그냥 산단 말이죠. 또 그래서 이제 고용을 하는 생산자 입장에서는 임금을 많이 올려달라고 하는데 판매 가격을 어느 정도는 인상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받아주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돼서 임금은 임금대로 오르고 판매 가격은 판매 가격대로 오르는 악순환 고리가 형성되는 상태에서 생산량은 극대화되지 못하는, 뭐 이게 전형적으로 우리가 70년대에 알게 된 이상한 현상,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소비자들이 수요 곡선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싸면 많이 쓰고 비싸면 적게 쓰는 게 수요 곡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다면은 소비량은 이렇게 줄어들겠죠. 그건 어떻게 보면 되게 바람직한 조정입니다. 그런데 그 조정돼 나가는 과정은 가격은 이렇게 올라가고 소비량은 줄어들고 있어요. 스태그플레이션처럼 보이는 거죠. 자연스러운 비싸진 물가에 대해서 긴축이 가세하든 아니면 소비자들이 자발적이든 수요가 이렇게 둔화돼 나가는 그 일련의 과정은 마치 스태그플레이션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또 뭐 지금처럼 유가가 오른다든가 유가가 올라서 기름값이 비싸서 다른 데서는 소비하기 더 어려워지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스태그플레이션과 유사한 그림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가격 수준이 이렇게 낮아 있다가 이 정도 높은 수준으로 가격 수준이 이렇게 재설정되는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과도기적인 현상, 스태그플레이셔너리한 현상 내지는 너무 과열됐던 이제 수요가 안정화돼 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뭐 침체. 그러나 물가는 이제 후행적으로 반응하거든요. 수요가 먼저 위축되면은 생산자들이 이제 고용을 이제 또 줄인다든가 뭐 이렇게 이제 반응하는데 결국 마지막으로 반응하는 것은 물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가는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에 일하는 사람이 뭐 10명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이 식당의 공급 능력입니다. 생산 능력이고. 근데 식당 손님은 어떤 때는 많이 좀 오다가 어떤 때는 갑자기 뭐 발길이 좀 끊기기도 하다가 그러면은 수요와 공급이 이제 굉장히 막 불안정하게 이렇게 균형을 맞추게 되는데 우리가 가격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 가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식당에 밥값이 그날 1,700원 했다가 8,200원 했다가 이렇게 매일 바뀌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가격이라는 것은 상당히 나름 경직성이 있습니다. 가격을 설정하는 이제 판매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을 겪어보고 판단해보고 이렇게 되면은 요만큼밖에 못 올리겠구나. 아니면 낮춰야 되겠구나. 뭐 이런 반응이 사후적으로 좀 뒤늦게 나타납니다. 1차적으로는 뭐 고용과 생산 이런 지표에서 뛰어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연준은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하면은 제일 마지막에 나타나는 것. 물가가 떨어지는 것을 보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용이나 소비 뭐 이쪽에서 먼저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배드 이즈 굿이라고 해서 고용과 소비가 이제 좀 침체되는 것 같으니까 연준이 좀 멈출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면은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물가가 하락할 때까지 수요가 이렇게 꺾여 내려가는 이 과정은 물가가 아직은 이제 하락하지 않은 상태고 먼저 이제 수요가 꺾여 내려가는 거니까 스태그플레이션처럼 보이고 스태그플레이셔너리하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